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비나 눈 소식은 없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음 주에는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이어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를 지났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인천이 영하 6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두천과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지난 18일부터 3일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최고 기온은 18.3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8도가량 낮은 10.1도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1.8도로 지난해보다 8도가량 낮았습니다. 2월 중순을 지났지만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며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 상황.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에 다음 주 후반부터는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5도 내외로 낮은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그 이후에 또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동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북상을 하면서 주 후반에는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데다 영동 지방의 경우 지형 효과로 인해 보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시가 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은평 시민모임과 서울네트워크는 20일 매각 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혁신파크 부지를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각이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는 것은 물론 불매운동과 오 시장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지는 약 4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예정 가격은 4,545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기업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서부권을 기업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30년 동안 무려 400회가 넘는 헌혈을 한 이가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에 사는 송상희 씨인데요. 송 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30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 지금까지 300장이 넘는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헌혈 유공자 송상희 씨를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실 고등학교 때 그 학교를 헌혈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면은 이제 그 시간만큼 수업을 빼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 했습니다. 헌혈 유공자는 그러니까 헌혈 총 횟수가 400회 이상 그리고 그 전혈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성분 헌혈은 이제 그 피를 뽑아서 그 필요한 성분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나머지 피를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건데 그 성분 헌혈 기준으로 400번 아니면 그냥 피를 그냥 뽑는 전혈 기준으로 100번 이상 한 분들을 이제 헌혈 유공자로 지정을 한 이제 요번에 그렇게 하는 게 시작이 됐고 저는 지금까지 총 408회 했습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헌혈을 꾸준하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대학교 때 음악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회원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자기 선배가 백혈병에 걸려서 좀
헌혈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임장이어가지고 헌혈의 집에서 이렇게 번개를 쳤어요. 번개를 쳤는데 저는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 20분 이상 계속 오셔가지고 헌혈을 하시고, 또 어떤 고등학생은 자기 반 친구들 거 막 헌혈증 40장을 모아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 또 막 제가 그때 다니던 학교 장학금 주시던 라이온스 클럽에서 또 헌혈증을 한 100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치료비에 많이 보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내가 헌혈을 하면 실제로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딱 실감을 하고서 그때서부터 좀 꾸준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헌혈을 하려면 몸이 이제 건강해야 하거든요. 헌혈하기 전에 문진을 하는데 혈압이 높다거나 피가 너무 기름기가 많다거나 이런 거 하면 헌혈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혈압 때문에 또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동도 하고 식단 같은 거 관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하게 됐고요. 보람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헌혈을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이제 환자분들이 꼭 필요한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받아서 생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는 게 제일 큰 보람이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헌혈증을 받으면 또 헌혈증 필요한 분한테 이렇게 기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분들은 치료비 이제 수혈 받을 때 치료비에 보탬이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408번 했으니까 408장을 받았는데 집에 한 10장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기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 기업인데 아무래도 좀 공적인 공공의 이익 그런 거를 좀 위해서 하는 회사다 보니 그 제도 중에 헌혈을 하면 4시간 동안 공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주로 주말에 헌혈을 많이 하는 편인데 코로나 때 그때 간호사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주말에 운영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평일에 헌혈하면서 그 제도 혜택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퍼지고 한다면 좀 헌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해서 700회 돌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혈액은 아직까지도 현대의학, 현대과학으로 이제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일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아래 법적 가족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3년 전 이미 42%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년 만에 2자리로 올랐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우리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누구나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도시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치보다도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요.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라도 동반 등록제를 추진하는 방안. 반면 비혼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그 파트너가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 출산을 휴가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법으로 봐서는 애매하고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상 좀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정치권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오늘 나온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갈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가정 제도화의 의미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기보다는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이 추진됩니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돌봄관리사가 상담을 통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마다 접수 기관이나 신청 절차가 달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폐교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협력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서울 배움으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폐교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교육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26편의 우수작이 선정돼 모형과 설계도 포스터와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폐교 공간을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회는 서울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가 협력하여 도심 속 폐교를 젊은 대학생의 시선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찾는 폐교 리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배움이라는 주제로 도심 속 폐교를 다양한 교육 자원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배움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평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은행, 법무법인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은평대전에서는 대학생 전공 상담을 통해 전공별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내 꿈 찾기 사업은 고교 학점제 시행에 맞춰 운영되며 학생들이 직접 시간표를 구성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화로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오는 28일까지 소통 촉진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소통 촉진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업을 위한 모임에서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유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19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4시간씩 총 6회차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소통 촉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다양한 소통 기술, 모의 실습 등입니다. 양천구가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공부방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수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60가구이며 공부방 조성은 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55가구 등 모두 115가구입니다. 집수리 대상 가구에는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공부방 조성에는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